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 한문소설 금오신화의 작가인 김시습의 금오신화에 실려있는 만복사 저포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시습은 1435년 세종 17년 서울 성균관 부근에서 태어났으며 호는 매월당입니다. 어릴 때부터 글을 잘 읽어 신동이라는 소문이 당시 국왕인 세종에게까지 알려져 앞으로 크게 쓰겠노라는 전지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13세에 어머니를 여의고 시골로 거처를 옮겼으나 3년도 채 못 되어서 돌봐주던 외조모마저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 또한 병석에 누웠습니다. 서울로 돌아와 유교와 불교에 심취하였으며 21세 때 수양대군이 단종을 몰아내고 대권을 잡았다는 소식을 듣고 3일간이나 문을 꼭 닫아 걸고 대성통곡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 책을 모조리 불사르고 광인 행세를 하며 스스로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어 전국 각지를 유랑하던 중 1465년 세조 10년 봄에 경주로 내려가 금오산에 금오산실을 짓고 살았으며 이 금오산실의 당호가 바로 그의 호이기도 한 매월당입니다. 이곳에서 31세에서 37세에 이르는 황금기를 보내며 우리나라 최초 한문소설 금오신화를 비롯한 많은 시편들을 유금오록에 남겼습니다. 저희 낭독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바쁜 일상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이 김시습 만복사 저포기. 전라도 남원에 살고 있는 양생은 일찍이 어버이를 여윈 뒤 여태껏 장가를 들지 못하고 만복사 동쪽 골방에서 홀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고요한 그 골방 문 앞에는 배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었는데 바야흐로 봄을 맞이하여 꽃이 활짝 피어 온 뜰안 가득 백옥의 세계를 환하게 밝혀놓았다. 그는 달 밝은 밤이면 언제나 객회를 억누르지 못하여 나무 밑을 거닐곤 했는데 객회란 객지에서 느끼는 쓸쓸한 느낌을 말합니다. 어느 날 밤 그 꽃다운 정서를 걷잡지 못하고 문득 시 두 수를 지어 읊었다. 한 그루의 백꽃나무 외로움을 벗삼으니 휘영청 달 밝은 밤 시름도 하도 할자. 푸른 꿈 홀로 누운 고요한 들창으로 들려오는 저 퉁소 소리 어느 님이 불고 있나. 외로운 저 비취는 짝을 잃고 날아가고 원앙도 저 혼자 맑은 물에 논이는데 어느 집 아가씨에게 이 마음 기약두고 두둥실 하염없이 바둑이나 두려면 등불만 가물가물 이내 신세 점치네. 시를 다 읊고 나자 벼랑간 공중에서 이상한 말소리가 들려온다. 진정으로 자네가 좋은 배필을 얻고자 하는데 그 무엇 어려울 게 있으리요. 이 소리를 듣고 난 양생은 속으로 상당히 기뻐하였다. 그 이튿날은 마침 3월 24일이었다. 해마다 이날이 되면 그곳 마을의 많은 청춘 남녀들이 을에 만복사를 찾아가 향불을 피우고는 각기 제 소원을 비는 풍습이 있었다. 이날 양생은 저녁에 기도가 끝나자 법당에 들어가서 소매에 깊이 간직하고 갔던 저포를 꺼내어 불전에 던지기 전에 먼저 소원의 기도를 하였다. 저포란 윷 또는 주사위 같은 나무토막을 뜻합니다. 자비로우신 부처님, 오늘 저녁엔 제가 부처님과 함께 저포놀이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지면
법연을 차려서 부처님께 갚아드릴 것이고 법연이란 불법을 강의하고 설명하는 모임입니다. 만일 부처님께서 지시면 반드시 제 소원인 어여쁜 아가씨를 얻게 해주시옵소서. 축원을 마치고는 즉시 저포를 던지자 과연 그는 소원대로 승리를 얻게 되었다. 그는 매우 기뻐서 다시금 불전에 꿇어앉아 말씀을 드렸다. 부처님이시여, 꽃다운 인연은 이미 정해졌으니 부디 소홀히 하시지나 마시옵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는 불좌 뒤에 깊숙이 앉아서 동정을 엿보았다. 얼마 안 되어 과연 아가씨 하나가 들어오는데 나이는 한 15살쯤 되어 보이고 새까만 머리에 화장을 곱게 한 얼굴이 마치 체운을 타고 내려온 월궁의 선녀와 같고 자세히 보면 볼수록 너무나도 곱고 얌전하였다. 그녀는 배꼽 같은 손으로 등잔에 기름을 부어 불을 켜고 향로에다 향을 꽂은 뒤 3번 절을 하고는 꿇어앉아 슬피 탄식하였다. 아, 인생이 방명하다고는 하나 어찌 이와 같을 줄 알았겠는가. 그녀는 품 안에 간직하였던 축원문을 꺼내어 삼가 불탁 위에 얹어놓고는 또다시 흐느껴 울었다. 이 모습을 엿보고 있던 양생은 방탕한 정서를 걷잡지 못하여 갑자기 불자 뒤에서 튀어나오며 말했다. 아가씨, 당신은 도대체 누구며 방금 불전에 바친 그럴은 무엇이오? 양생은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곧 불전에 바친 그럴을 집어들었다. 어느 고을 어느 동리에 사는 소녀 누구는 외람됨을 무릅쓰고 부처님께 말씀드리옵니다. 이마적 변방이 허물어져 도적들이 노리더니 표독한 왜구가 침입해와 봉화를 자주 들고 전투를 계속했습니다. 왜구가 건물을 파괴하고 인민을 노략해 가자 친척과 노복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정처 없이 분산되었습니다. 이제 버드나무같이 가냘픈 소녀의 몸이라 먼 길 피난하기가 여의치 못하여 심규에 숨어들어 금석 같은 굳센 정절 더럽힘이 없었건만 야속한 우리 부모 이여식의 수저를 과히 그르지 않다 여겼기에 벽지에 옮겨두어 초야에 묻혀 살기를 속절없이 3년이라 달 밝은 가을밤 꽃피는 봄동산 들구름 흩날리고 흐르는 물이 처량할제 그윽한 골짜기에 평생 박명 한숨에 겨워 때때로 님을 그려 채란의 외로운 춤을 슬퍼하였는데 세월이 흘러 계절이 바뀌니 서러운 간장 다 녹이고 혼백마저 흩어졌나이다. 자비하신 부처님이시여 이 소녀를 불쌍히 여기시어 각별히 돌봐주시옵소서. 인간의 한평생은 수명이 정해져 있고 부부의 백년가약을 어길 수 없사오니 아무쪼록 꽃다운 배필을 점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양생은 이 글을 다 읽고는 얼굴에 기쁨을 가득 띄우고 말했다. 아가씨,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 밤에 여기까지 오셨소? 그녀는 대답했다. 저도 역시 사람입니다. 저를 의아한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당신은 다만 좋은 배필을 얻으려는 것뿐이시겠지요? 이때 만복사는 이미 퇴락하여 승려들은 한쪽 구석진 골방으로 옮겨가 있었고 법당 앞에는 행랑만이 쓸쓸히 남아 있었으며 행랑이 끝난 곳에 좁다란 판자방이 하나 있었다. 양생은 그녀에게 그곳으로 들어가자고 눈짓을 하였다. 그녀도 별로 어렵지 않게 생각하고는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 문득 운우의 즐거움을 누렸다. 운우라 함은 남녀간의 어울림을 뜻합니다. 바야흐로 밤은 깊어가고 달이 동산에 떠올라 그림자가 창을 비추는데 갑자기 창밖으로부터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가 문을 열고 내다보니 그녀의 수발을 드는 시녀였다. 그녀는 반가워서 물었다. 얘야, 어떻게 여기를 찾아왔느냐? 아이가 말했다. 예, 평소에는 문 밖에도 나가시지 않던 아가씨가 가신 곳이 없어 허둥지둥 찾아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했다. 오늘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 같구나. 높으신 하느님과 자비하신 부처님께서 점주해 주신 덕에
고우님을 맞이하여 백년해로의 가약을 맺게 되었다. 미처 알리지 못한 것은 예도에 어그러지나 꽃다운 인연을 맺게 된 것은 평생의 기쁨이니 의아하게 생각지 말고 빨리 돌아가 주연을 갖추어 오너라. 시녀가 지시를 받고 물러간 지 얼마 안 되어 돌아와 뜰에서 잔치를 베푸니 밤은 벌써 사경이 가까웠다. 사경이란 하룻밤을 다섯으로 등분한 네 번째 새벽 2시 전후를 말합니다. 양생이 가만히 살펴보니 탁상에 놓인 기명은 희맑고 무늬가 없으며 술잔에서는 이상한 향기가 풍기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의 솜씨가 아니었다. 그는 속으로 괴이하게 여겼으나 그녀의 말씨와 웃음이 맑고 얼굴과 몸가짐이 매우 얌전하여 이는 아마도 어느 귀족집 아가씨가 한때의 정서를 걷잡지 못하여 황혼의 가약을 찾아온 것이겠지 라고 생각하고는 마음을 진정하였다. 그녀는 양생에게 술잔을 올리면서 시녀에게 권주가 한 가락을 부르도록 명한 뒤 다시 말했다. 이 아이는 옛날 곡조밖에 부를 줄 모른답니다. 당신이 저를 위하여 노래를 하나 지어 이 아이에게 부르게 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양생은 흔쾌히 응낙하고는 곧 만강홍 가락으로 한 곡조를 지어 시녀에게 부르게 하였다. 쌀쌀한 찬바람에 명주적삼 흩날리고 애달프다 몇 번이나 향로의 불이 꺼졌더냐 늦은 산 눈썹처럼 가물고 저문 구름 일산처럼 퍼졌을 때 일산이란 양산을 말합니다. 비단 장속의 원앙잎을 누가 와서 논일고 금비녀 반 꽂은 채 퉁소나 불어보세 더덥구나 저 세월은 어이 그리 흘러 봄이라 깊은 시름 둘 곳이 전혀 없고 가물가물 타는 등불 낮은 병풍을 두른 속에 나홀로 눈물 지어도 그 누가 돌보던고 아 기쁘도다 오늘 밤엔 봄바람이 소식 전에 첩첩 쌓인 천고의 원한 봄눈같이 다 녹았네. 금루곡 한 가락을 잔을 잡고 멋지게 불러 늦거운 옛일을 거듭 슬퍼하노라. 노래를 부르고 나자 그녀는 애조를 띠면서 말했다. 당신을 좀 더 일찍 만나지 못한 것이 못내 한스럽지만 그래도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으니 어찌 천행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저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신다면 비록 미약한 몸이오나 당신과 함께 백년고락을 누려볼까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저를 버리신다면 저는 이날 이후로 영원히 자취를 감추겠나이다. 양생은 이 말을 듣고 한편으론 놀랍고 다른 한편으론 고맙게 생각되어 대답했다. 당신의 진지한 마음에 어찌 공명하지 않겠소. 그러고는 그녀의 태도가 범상치 않으므로 그는 유심히 동정을 살폈다. 마침 서쪽 산봉우리에 달이 걸쳐있고 먼 마을에서 다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윽고 절에서 들려오는 새벽 종소리에 날이 새려고 하였다. 그녀가 시녀에게 지시하였다. 얘야, 주연을 거두어서 집으로 돌아가거라. 시녀가 곧 어디론가 사라지자 그녀는 양생에게 말했다. 꽃다운 인연을 이미 이루었으니 저는 당신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양생은 쾌히 승낙하고는 그녀의 손을 잡고 앞을 향하여 걸었다. 둘이 저자 복판을 지날 때에는 벌써 울타리 밑에서 개가 짖고 사람들이 길에 나다녔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양생이 그녀와 함께 거니는 것을 보았다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다. 사람들은 다만 총각 새벽에 혼자서 어딜 다녀오쇼? 하고 물을 뿐이었다. 예, 어젯밤에 만복사에 갔다가 취하여 누웠다가 방금 동물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하고 양생이 그녀의 뒤를 따라 깊은 숲을 헤치고 가는데 이슬이 길을 흠뻑 덮어 갈 길이 아득하였다. 양생은 의아하게 생각되어 물었다. 당신이 거처하는 곳이 어찌하여 이렇게 쓸쓸하오? 예, 노처녀의 살림살이가 의뢰 그렇죠. 하고는 문득 옛시 한 장을 외워 농담을 붙였다. 이슬 함초롬한 저 길가를
초저녁에 내 가고 싶지만 그 어인 이슬이 이다지마나 그 소원조차 아니 되는가. 양생도 옛 시 한 장을 읊어 화답하였다. 느릿느릿 저 여우는 다리 위를 거닐며 정든 아가씨 노리려고 미친 녀석 멋모르고 설렁이네. 두 사람은 서로 웃으며 함께 개녕동으로 향했다. 어느 한 곳에 이르니 다북쑥이 들을 덮고 참천한 고목 속에 정쇠한 수간 초당이 나타났다. 양생은 아가씨가 이끄는 대로 따라 들어갔다. 방 안에는 침구와 휘장이 잘 정리되어 있고 밥상을 올리는데 모든 음식이 어젯밤 만복사의 차림과 차이가 없었다. 양생은 퍽이나 기쁜 마음으로 이틀 동안을 유유히 보냈다. 시녀는 얼굴이 매우 아름답고 조금도 교활한 면이 없었다. 좌우에 진열되어 있는 그릇들은 깨끗하고 품위가 있어 그는 간혹 의아한 마음을 금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녀의 은근한 정에 마음이 끌려 다시금 그런 생각을 되풀이하지 않았다. 어느 날 갑자기 그녀는 양생에게 말했다. 당신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곳의 사흘은 인간의 3년과 같습니다. 가연을 맺은 지가 잠깐인 듯 하오나 오래되었사오니 너무 서운하긴 하나 당신은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셔서 옛날의 살림을 돌보심이 어떻겠습니까? 여보시오. 이별이라니 갑작스레 그게 웬 말이오. 오늘 못다 이룬 소원은 내세에 다시 만나 다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예절도 인간과 다름이 없사오니 저희 친척과 이웃 동무들을 만나보고 떠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대화가 끝나자 그녀는 시녀를 시켜 친척과 이웃 동무들을 초대하였다. 이날 초대를 받아온 정씨, 오씨, 김씨, 유씨, 네 아가씨는 모두 귀족의 따님들이라 성품이 온유하며 풍류가 소쇠하고 시문에 능통하였다. 아가씨들은 각각 시 네수씩을 지어서 그를 전송하게 되었다. 처음 읊기 시작한 정씨는 낭낭한 목소리의 구름 같은 쪽집머리채가 귀 밑을 살짝 뒤덮은 매우 활달한 여성이었다. 봄이라 꽃피는 밤 달빛마저 꽃다운데 내 시름 그지없어 달리마 물어보자. 이 몸이 쉬어디어 비익조 된다면 푸른 하늘에 님과 함께 날개를 펴고 날리라. 비익조란 날개를 가지런히 맞대고 날아다니는 새를 뜻하며 남녀의 지극한 정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칠등도 캄캄한 채 밤은 어이 깊어 북두성 가로비켜 달빛도 처량할째 슬프도다 저승길을 뉘라서 쫓아오리. 다북한 쪽집머리 단장도 옛일이라. 내님을 믿을 소냐 백년가약 속절없네. 봄바람 살랑 불어 베갯머리 스치누나. 원앙새 눈물자국 몇 군데나 젖었던 곳. 산비도 무심하구나. 만정이화 다 지겠다. 꽃다운 청춘이라 하염없이 지내려니 쓸쓸한 이내 마음 밤이 되면 잠 못 이뤄. 남교에 지나는 객을 님인 줄 모르다니 언제나 좋은 기약 고운님을 만나볼까. 오씨는 부드러운 쪽집머리에 애교를 띤 얼굴로 풍정을 걷잡지 못하여 곧 뒤를 이어 읊었다. 만복사에 향 올리고 돌아오던 밤이더냐. 가만히 던진 저포 소원이란 무엇이오? 꽃피는 봄 가을달에 그지없는 이 원하는 님 주신 한 잔술에 적은 덧 다 녹아라. 복숭아 붉은 봄에 새벽 이슬 적건만은 그윽한 골짜기라 나비조차 아니오네. 기뻐라 님의 동산 꽃다운 잔치라네. 새곡조 부르려니 이 술 한 잔 받으시오. 해마다 오는 제비 오늘도 날 것만은 어떻다 님의 소식 애끓는 줄 몰라라. 부러울 쏜 저 부용은 꼭 지나마 나라니 지당에 밤이 들째 함께 목욕하는구나. 푸른 산 섬돌 위에 높이 솟은 다락하나 열리지에 열린 꽃은 해마다 불 것만은 어이타 인생 백년
저 꽃과 같지 않아 한마는 이 청춘은 눈물만 고이느뇨. 김씨는 얼굴빛을 바르게 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붓을 잡더니 앞에 읊은 두 시의 음탕함을 책망한다. 오늘 모임에는 다만 이 좌석의 즉흥을 읊을 따름이온데 어찌 각자의 방탕한 정서를 베풀어 처녀의 정조를 이루며 저 귀하신 손님으로 하여금 이 소식을 인간에 전하려 합니까? 이 말을 마치고는 곧 낭랑한 목소리로 읊었다. 밤 깊어 오경이라 접동새 슬피 울고 북두성 비껴비껴 은하수 아득할째 애끓는 옥퉁소 다시는 불지 마오. 한가한 이 풍경 속이니 알까 두렵네. 흐뭇하도록 부으리다 금잔에다 익은 술을 취하도록 받으시오. 술이 많다 사양마오. 내일 아침 저 동풍이 사납게 불어오면 한 토막 푸른 꿈을 내 어이하려는지 초록빛 얇은 솜에 부드럽게 들이우고 풍류 겨워 잔잡으니 한 잔 부어 또 한 잔을 맑은 흥취 다할 소냐 님여이지 마옵소서. 다시금 새로운 말로 새 곡조를 지으리라. 구름 같은 파란 머리 진토된 지 몇 해던가 그립던 님을 만나 오늘 한번 운노매라. 신기하다 자랑마소. 운우의 좋은 꿈을 풍류스런 그 이야기 속이니 할까 두렵구나. 유씨는 얼굴이 비록 화려하지는 못하나 깨끗한 소복을 입었으며 일찍이 규중의 모훈을 받은 여성으로 조용히 침묵을 지키다가 자기 차례가 되자 한번 살짝 웃고는 시를 읊기 시작하였다. 금석같이 굳센 정조 지켜온 지 몇 해던가 옷 같은 고운 얼굴 구천에 깊이 묻혀 그윽한 봄밤이면 월궁항아 벗을 삼아 개수나무 꽃그늘에 홀로 졸고 있었구나. 우습구나 도리화는 봄바람도 좋다마는 어이하여 나무의 동산 임자 없이 날고 있나. 한평생 이내절개 가실 줄이 있으랴. 배곡 같은 나의 마음 더러워질까 두렵도다. 연지도 싫으련만 머리는 다북 숙이고 향내 감춘 경대 속엔 있기조차 필요하네. 어즈버 오늘 아침 남의 집 잔치에 가 머리 위의 붉은 꽃을 보기만 해도 부끄러워라. 기뻐해라 아가씨여. 그립던 님을 맞아 백년해로 꽃다울샤 천정하신 이 인연을 원로의 붉은 실에 금슬 더욱 자별하여 비논이 두 분이여 양홍맹광 되옵소서. 원로란 인간의 혼사를 맡은 신인 월화노인의 약칭입니다. 양홍과 맹광은 후한때의 유명한 현 부부입니다. 그녀는 유씨가 읊은 시의 마지막 장을 듣고 문득 감사의 뜻을 표하며 앞으로 나오면서 저도 비록 보잘것없는 몸이오나 자획은 분별할 정도이니 어찌 홀로 아무런 소감이 없겠습니까? 하고는 곧 시 한 편을 지었다. 개녕동 깊은 꼴에 꽃잎은 피고 지고 봄시름 움켜안고 한숨만 못 내겨워 아득한 초엽 구름 속에 고운잎 여의고는 상강 대밭 속에 눈물을 뿌리더니 갠강 따뜻한 날 원앙은 쌍을 찾고 푸른 하늘 구름 거쳐 빛휘새 논이 는다. 니마 맺읍시다. 굳고 굳은 동심결을 비논이 비단 부채는 맑은 가을 원망마오. 동심결이란 부부 사이에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맹세하며 맺은 시를 뜻합니다. 양생은 원래 문장에 능통한 제사였지만 그들의 시법이 맑고 의문이 향양함을 보고 칭찬을 아끼지 않더니 곧 이어서 시 한 편을 지어 화답하였다. 이 밤이 어떠한 밤인가. 고운님을 기뻐 맞았네. 꽃처럼 아리따운 얼굴, 앵두처럼 새빨간 입술. 여기에 문장이란 더욱 교묘할사 아마도 청고에 짝이 드물리라. 직녀아씨 북 던지고 인간에 내렸는가. 월궁 항하는 공의를 버리고 이곳을 찾았구나.
말쑥하게 꾸민 단장 술잔을 드날린다. 운우의 즐거움은 익숙하지 못할 망정 술 마시고 시을프니 유쾌함이 한없구나. 기뻐라. 내 짐짓 복례섬을 찾아들어 신선이 여기 있느냐. 풍류도를 만났구나. 이름난 술잔에 술이 가득 찼고 금향로에 안개 피어 백옥상 소순 앞에 매운 향내 나부끼고 푸른 비단 숙설간에 실바람이 살랑살랑 어즈버 님을 모셔 이 잔치를 열게 되니 하늘엔 오색구름 더욱 찬란하여라. 아 님이시여 옛일을 생각하라. 문소는 채란을 사랑했고 장석은 난향을 만났다오. 인생의 어우름도 반드시 인연이라. 마땅히 잔을 들고 해로하기로 맹세하리라. 님이시여 가벼이 말씀하오. 가을철에 부채라니 웬 말이오. 저승에서 거듭 만나 100년가량 맺어두고 아침꽃 저녁달에 끊임없이 논이려오. 술을 다 마시고 나서 서로 헤어질 때가 되었다. 그녀는 은잔 하나를 꺼내어 양생에게 주면서 말했다. 내일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위하여 보련사에서 음식을 베푸실 것입니다. 당신이 저를 진정으로 버리지 않으신다면 도중에 기다렸다가 함께 부모님을 뵙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양생은 대답했다. 예, 그렇게 하겠소. 하고는 양생은 이튿날 그녀의 말대로 은잔을 가지고 보련사로 가는 길가에서 기다렸다. 과연 어떤 귀족 양반 한 분이 딸의 대상을 치르려고 수레와 말이 길에 잇달리게 보련사를 향하여 가는 것이었다. 그 양반을 따르는 마부는 뜻밖의 한 서생이 은잔을 갖고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주인에게 여쭈었다. 우리 아가씨 장례 때 광중에 같이 묻었던 은잔을 벌써 어떤 사람이 훔쳐서 인간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나이다. 주인 양반이 묻는다. 그게 무슨 말이냐? 마부가 대답했다. 예, 저 서생이 가진 것을 보십시오. 양반은 타고 가던 말을 즉시 멈추고 양생에게로 가까이 다가가 은잔을 갖게 된 경위를 물었다. 양생은 그 전날 여인과 약속한 일을 빠짐없이 그대로 이야기하였다. 그 양반은 놀랍고 의아하여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이윽고 입을 열었다. 내 팔자가 불행하여 슬하에 오직 여식 하나밖에 없었는데 외구인 안에 그마저 빼앗기고는 미처 정식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개녕사 곁에 묻어두고는 머뭇거리다가 지금에까지 이르렀네. 그러다 보니 오늘이 벌써 대상인지라 부모된 도리로 보련사에서 제나 베풀어 볼까 해서 가는 길이네. 자네가 정말 그 약속대로 하려면 조금도 의아하게 생각지 말고 여식을 기다려서 함께 오게. 말을 마치고 양반은 먼저 보련사로 향하였다. 양생은 혼자 서서 그녀를 기다렸다. 과연 약속했던 시간이 되자 그녀는 시녀를 데리고 도착하였다. 두 사람은 서로 만나 반갑게 손을 잡고 절로 향하였다. 그녀는 먼저 절문을 지나 법당에 올라 부처님께 예를 드리고는 곧 흰 휘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녀의 친척들과 승려들 중 그녀를 본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다만 양생이 그 뒤를 따를 뿐이었다. 그녀가 양생에게 말했다. 저녁밥이나 차셔보렵니까? 양생은 대답했다. 그러죠. 양생은 그 부모님께 이 이야기를 전달하였다. 그들은 양생의 말이 믿기지 않았으므로 시험해볼까 하고 휘장 속을 엿보았다. 그러나 딸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다만 수저 소리만 쟁쟁하게 들릴 뿐이었다. 그들은 경탄하여 휘장 속에 침구를 마련하고 양생에게 딸과 동침할 것을 권하였다. 밤중이 되자 과연 말소리가 맑고 고요하게 흘러나왔다. 그러나 가만히 엿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면 소리가 갑자기 끊어지곤 하였다. 그녀가 말했다. 이제 당신께 차근차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제 행동이 예법에 위배된 것은 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시설을 읽었으므로 대략 이해는 하옵니다. 시경에서 말한 건상과 상서 두 장의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오랫동안 들판 다북쑥 속에 묻혀 있어서 정회 한 번 남에 걷잡지 못하여 방명을 재탄하였더니 뜻밖에도 3세의 인연을 만남에 당신의 동정을 알고 100년의 높은 절개를 바쳐 술을 빚고 옷을 기워 평생 지엄이 길을 닦으려 하였으나 애달프게도 숙명적인 이별을 저버릴 수 없사옵기에 한시바삐 저승길을 떠나야겠습니다. 운우는 양대에서 개고 오작은 은하에 흩어짐에 이제 한번 하직하면 훗날을 기약할 수 없사오니 헤어짐에 임하여 아득한 정회 무어라 말씀드리겠나이까. 그녀는 소리를 내어 울었다. 이윽고 사람들이 그녀의 영혼을 전송하였다. 혼은 문 밖으로 나갔는지 얼굴은 보이지 않고 슬픈 소리만이 은은히 들려왔다. 저승길이 바쁘도다 이별이란 웬일이요. 비나이다 님이시여 저버리지 마옵소서. 애달퍼라 어머니여 슬프도다 아버지여 나의 신세 어이할꼬 고운님을 여의도다. 아득한 구천 밑에 원한만이 며칠이다. 얼마 있지 않아 남은 소리는 가늘어져서 종말에는 분별할 수 없게 되었다. 그녀의 부모는 그제야 이것이 사실임을 알았고 양생도 그녀가 확실히 양계의 사람이 아님을 알자 더욱더 감상을 이기지 못하고 그녀의 부모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통곡할 뿐이었다. 그녀의 부모는 양생에게 말했다. 그 은자는 자네에게 맡길 것이고 또한 내 여식이 소유하고 있던 밭 두어 일항이랑 노비 몇 놈이 있으니 자네는 이 일을 믿고 내 여식을 잊지 말아주게나. 이튿날 양생은 주육을 갖추어 개녕동 옛자취를 찾으니 과연 새 무덤이 하나 있었다. 양생은 제전을 차려 슬피 울면서 지전을 불사르고 정식으로 장례를 치른 뒤 조문을 지었다. 아, 님이시여, 당신은 어려서부터 성품이 온순하였고 자라서는 얼굴이 예뻐서 자태는 서시 같고 문장은 숙진을 능가하여 방문 밖에 나가지 않고 가정 모훈을 항상 받았었소. 난리를 겪었어도 정조를 지켰는데 왜구를 만나 생명을 잃었소. 황량한 다북쑥에 몸을 의탁하여 밝은 달 피는 꽃에 마음이 슬펐소. 봄바람에 접동새는 슬피 울고 가을철 비단 붓에 무정도하였소. 어젯밤에 님을 만나 기쁨을 얻어 비록 유명을 달리했을지라도 실상 운우의 즐거움을 같이 하였소. 장차 백년해로 하려 하였는데 벼랑간 이웬 이별이란 말이오. 사랑하는 님이시여, 당신은 응당 달나라에서 난조를 타고 무산의 비가 되오리다. 난조란 중국 전설에 나오는 상상의 새입니다. 땅이 암암하여 돌아온다는 희망은 없고 하늘은 막막하여 바라기도 어렵구려. 집에 들어오면 어이없어 말 못하고 밖에 나오면 아득하여 갈 데가 없구려. 휘장을 해칠 때마다 눈물겹고 술을 부을 땐 더욱 마음이 아프다오. 얼굴이 보이는 듯하고 목소리가 들리는 듯 아 슬프도다. 총명한 님이시여 말쑥한 님이시여 육체야 헤어졌을 망정 홀령은 계실지니 마땅히 이곳에 나타나서 이 슬픔을 거두어 주시오. 비록 사생이 다를지라도 아마 님은 이 글월에 감동할 것이라 믿소. 그 뒤 양생은 결국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가상과 농토를 모두 팔아 저녁마다 제를 드렸는데 하루는 그녀가 공중에서 그를 불러 말했다. 당신의 은덕으로 저는 이미 다른 나라의 남자의 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유명의 한계는 더욱더 멀어졌사오나 당신의 두터운 은정에 깊이 감사를 드리옵니다. 당신은 다시 길을 깨끗이 닦아
저와 같이 속세의 누를 초탈하시옵소서. 양생은 그 뒤로 다시 장가를 들지 않고 지리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고 살았다 하나 그 뒤로는 어찌 되었는지 소식을 아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한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시습은 만복사 저포기에 담긴 귀신과의 사랑이라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외로움과 한에 대하여 이야기하려 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작품에서는 여러 편의 시가 나오는데 외로움을 한탄하는 양생과 또 한을 토로하는 여인들의 시이지요. 비현실적이지만 짧고도 애달픈 사랑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좋은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